태상 씨는 중국어의 플랫폼에서 눈길을 끄는 글 하나를 봤습니다. 그걸 우연찮게 봤거든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나 집에 먹을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잊어먹을 수가 없는 게. 그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나눠달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딱한 사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음식을 줬어요. 저는 동에 살아요. 왜 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왔냐고 추운데 그랬더니 배가 고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복 1시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다는 청년. 그의 안색은 몹시 안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그를 잘 알고 있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이제 돈 보내고 나서 끝내려고 했거든요. 처음에 3만 원 정도 아마 송금했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는 버틸 수는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한번 만나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바니 씨는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방. 근데 거기에 사람 하나는 덩그러니 있는데 냉동식품이 바닥에 꺼내져 있어요. 냉장고에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요? 집에 일단은 전자레인지가 없고 냄비가 없어요. 결국엔 그 친구는 그걸 조리를 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예요. 생으로 먹어야 돼요? 정말 청량 고독사를 볼 수 있겠다. 그는 대체 어떻게 생활해 온 걸까? 그가 지내고 있다는 원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그 발견하게 된 친구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생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좀 미안해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그 일어날 힘이 안 되니까 병원을 가고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막다른 길에 놓였었다는 27 청년.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냥 좀 최악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 중에 제일 한두 달 정도는 계속 좀 열악한 환경에서 안 좋은 상태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돈 자체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나눔으로 버텼었어요. 이렇게 주시는 걸로 다 떨어지면 쓰던 걸로 배 채우고 그랬었어요. 배를 골키 일수였던 생활. 버티다 못해 집기까지 팔아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겨울 보일러까지 고장나면서 냉골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9월 다니던 공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준영 씨.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일을 제가 열심히 해도 뭔가 더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니까 거기서 좀 짜증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만뒀습니다.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셨잖아요. 일자리 없이. 일자리를 못 구하셨던 거예요? 구하려고 해도 이제 뭐 이런 기계 같은 거 그런 게 높이가 뭐 하다 보니까요. 키가 작으니까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거운 것도 들고 해야 된다고. 140cm 남짓한 키에 작은 체구의 준영 씨. 취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내내 어딘가 불편한 듯 몸을 긁는 준영 씨. 그는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건선이 심한 친구를 진짜 솔직히 병원 일 하면서도 한 번도 저는 이 정도 케이스까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옷도 일단은 아예 못 입고 있을 정도로 애가 서서 그냥 계속 서성이기만 하고 계속 몸만 긁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이제 바닥에 약간 모래알처럼 엄청 뭐가 깔려 있어요. 바닥 전체적으로. 몸에서 이제 그 각질들이 떨어져가지고. 상태가 심각해 보여 완희 씨는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상황.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염증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왔지만 아직도 전신에 건선이 이제 인설 동반해서 이게 막 그 피부들이 다 벗겨지고 이제 탈락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탈수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현재 그런 상태로 제가 이제 처음 맞게 됐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방치됐다고 보시면 돼요. 준영 씨는 어린 나이에 심장 수술을 받고 만성 피부염까지 앓고 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고 주변의 도움으로 점차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는데요. 텅 비어있던 준영 씨의 집도 후원자들의 손길로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너무 좋아요. 도와주시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부담해야 될지 다 감사한 거 계시죠. 사실 그에게는 가슴 깊이 묻어둔 가족사가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이제 8월 24일 날에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둘 다 돌아가신 걸로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사망 사건은 기사화까지 되며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전화를 이렇게 전해드린 것 같아요. 큰아버지한테 전해드렸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로막더라고요. 부모님 못 보게. 마지막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가족들과의 뭐 불화 같은 거는 솔직히 없었거든요. 행복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준영 씨는
당시 20살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요. 전화지 없어 잊어버리고 불쌍하네요. 근데 거기로 큰아빠가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나. 준영 씨는 이후 큰아버지 댁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형은 이제 서울 올라가서 이제 일하면서 살고요. 얘는 걱정하지 말라고 큰아버지가 이제 잘 데리고 있는다고 하시고 거기서 지내기 한 2년에서 3년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큰아버지가 이제 농기계 그런 거를 이제 운영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리하고 보조 역할 그런 거 좀 하고 그래서 수천 이런 거를 뭐 8개월? 제가 막 큰 일을 막 거기 주 업무를 다 맡아서 한 게 아니고요. 근데 힘이 이게 딸리다 보니까요. 몸집도 작고 하니까 이제 일을 하고서 좀 아무리 사촌지간이라도 그런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받고 싶었는데 하루 12시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일을 했다는 준영 씨. 제대로 된 월급 없이 용돈처럼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락을 할 때는 솔직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 달라고 하는 것도 막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막 눈치 보니까요. 그리고 최근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16년도 2월 달에 매입을 하셨어요. 돌아가시는 해가 8월 24일이었거든요. 소유권이 갑자기 16년도 이제 8월 24일부로 앞으로 됐던 게 2019년도 7월 달에 이라는 사람 앞으로 넘어간 거예요. 준영 씨 앞으로 상속된 논밭 1,600평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거래 신고서를 보면 매도인은 준영 씨 본인.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준영 씨 전화번호가 아닌 사촌형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는 사람이 사촌 형수였고 큰아버지의 며느리라는 건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4,700, 4,200에 팔린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준영 씨는 무언가 짚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옷을 갈아입으래요. 어디 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형 그냥 따라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세무사인가 왜였다가 뭐 도장 인장 찍고 뭐 사인만 하라. 그것까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그냥 이제 다시 나와서 다시 공장 들어가서 일을 했죠. 근데 좀 사촌형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찍으라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4, 5년 전 그때는 부모님이 물려준 땅이 본인 몫이란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형이랑 저랑 이렇게 같은 공동명의로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개인 명의로 이렇게 돼 있다고. 자립하려고 했던 제일 큰 그게 이제 또 돈 문제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돈 벌어서 살아야겠다. 이 마인드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3년 만에 큰아버지 집에서 나온 뒤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디서 좀 지내셨던 거예요? 집 없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쭉 일했었어요. 생산직 뭐 어디 공장 계속 다니면서.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큰아버지와 사촌형에게 물어볼 게 많습니다. 먼저 준영 씨의 현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저도 그 사진 보고 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좀 찾고 있는데 주로 좀 어떤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니체 일하는 거 좀 도와주고 했었죠. 일단 동생이니까 그런데 준영 씨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었으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일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나간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나갈 때 돈 받아서 나간 거는 생각을 않는 거고 그건 용돈이라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한참 동생이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나가서 그 대출 받은 거 대출 받고 막 이것저것 해주고 그걸 처리를 다 했는데 동생은 모르지 끝나기만 했으니까. 월급 형식만 아니었을 뿐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다는데요. 그렇다면 땅 매매는 어떻게 된 걸까? 부동산 매매요? 성공 들어왔고 지성이 아파트 산다고 근데 지성을 땅을 주라 이거 지성도 이제 나한테 자꾸 돌라고 했었고 너꼭 지금 주기 이상 없어? 내가 다 주고 3번 받았어. 내가 우리 아들로 많지 너희들 힘들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합의하에 이런 아파트한테 돈이 그렇게 갔어. 그때도 본인이 뗀 거네요, 스스로 가가지고. 본인이 뛰어줬지. 우리가 뛸 수가 없는 것이야.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준영 씨에게 확인해봤습니다. 형이 아파트 산다고 이렇게 땅 처리달라는 거 그런 거 처음 들어봐요. 네, 저 그냥 이제 뭐 따라다는 기분 하고죠. 그게 너 이거 해요. 좋게요. 그냥 하고죠. 물론 공장에서 일했을 때 이렇게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감사한데요. 네,
그 이상 그 이해도 안 해요.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큰아버지 댁에서 있는 동안 심리적으로 굉장히 억압돼 있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유권 이전 경위가 자의로 매각을 한 것인지 지급이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 중점이 될 수 있겠죠. 자신의 땅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준영 씨. 여기하고 여기 이거 두 개체인 걸 지금 기억하거든요. 법적으로 만약에 싸움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제 큰아버지도 이제 화가 많이 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다시 이렇게 찾고 싶은 거예요? 제 명의로 돼 있으면 그게 이제 제 거잖아요. 가져와갖고 제대로 그냥 살아보고 싶어요. 지난해 8월 준영 씨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원룸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서 쓸 때 1개월만 이렇게 밀려도 강제 퇴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증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월세가 자꾸 밀리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월세를 못 주고 있으니까 벌어서 이제 갚겠다. 처음에 왔을 때 저는 가족도 없다고 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씨한테는 그냥 편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2월 준영 씨의 친형에게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형인데 그 저번에 월세랑 저희 매도얘기로 했었거든요. 그 돈을 제가 드렸는데 집주인한테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혹시나. 하지만 집주인은 월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씨한테 확인을 했었거든요. 진짜 형한테 월세랑 공과금을 받았냐 했더니 받질 않았대요. 오히려 준영 씨는 형이 자신을 찾아올까 두려워하고 있었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그를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그리고 이제 형이랑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다 해주고 지금 다 뺏긴 상태잖아요. 사람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본인 가게에서 일하게끔 해준 거네요. 형은 갑자기 왜 동생의 행방을 찾았던 걸까? 씨 관련해가지고 사고 쳤어요 또? 아니요. 사고 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연락을 끊은 게 아니에요. 저희 연락을 끊은 거지. 근데 이번에 연락이 저한테 왔었어요. 월세가 밀렸대요. 한 70만 원 정도 밀린다 말했는데 동생이 도움 받긴 싫다. 마침 이제 예전에 그 보험금을 얘도 수령을 했었어야 돼요. 그걸로 월세를 갚아라. 돈을 이제 받자마자 잠수 탄 거죠. 지난달 부모님이 생전에 본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을 수령한 준영 씨. 그리곤 연락이 끊겼다는데요. 준영 씨의 땅 매매도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동생이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가지고 그때 돈 1,0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이제 땅도 팔아먹고 그럴까봐 그거를 일단은 옮기놓자 제가 서울 아파트 집을 샀어요. 2,000만 원 받고. 매매 대금은 9천이라고 돼 있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뭐 나중에 받기로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 당연하죠. 제 동생인데 그리고. 형의 이야기는 정말일까? 그에게 재차 진실을 물었습니다. 어제 형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같이 서울 가서 살고 싶다 형이랑 땅을 팔아가지고 형 집에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스트레스 받네. 최대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그래야지 우리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끊어내다가 왜 이렇게 막 빠지는 그런데 인터뷰를 마치고 2시간 뒤 준영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피디님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끌어가면서 말한 것들이 다 사실이고요. 거짓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땅 문제라든가 그런 거 거짓말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유리한 대로 이제 좀 말한 거지. 그냥 피부만 깨끗해진 다음에 그냥 그것만 도움받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직접 보고 얘기 한번 하죠.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어요. 도와준 분들 생각해서라도. 얘기했어요. 그분들은 수고는 아닌데요. 그래서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피디님.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날 집을 나선 준영 씨.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거짓말을 했단 말과 함께 그가 돌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7년 동안 그런 거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와서 땅이라든지 큰아빠네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제작진을 처음 만난 날부터 준영 씨가 줄곧 해오던 말이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제가 이제 그 자기 앞으로 이렇게 돌려놓으신 것 같은데요. 사촌형하고 같이 일했었는데요. 뭐 받은 그게 없어요. 네, 단 한 푼도. 네, 조카 새끼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한테 좀 잘 어울리는 사람 있으면 지 상상해서 막 꾸며서도 얘기해요. 있으면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혼자 다 생활하고 있으니까. 삶이 버거울 때나 세상이 자신을 외면할 때마다 준영 씨는 거짓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사람들의 따스한 손길도 여전히 그를 걱정하는 가족들도 곁에 있습니다. 부디 준영 씨가 마음의 상처를 덜어내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